정말 지난 한 주간에 전 국민, 특히 여성분들, 홀로 사는 여성분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공포에 몰아넣었던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이 새로운 소식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SNS에 신림동 강간 미수범이란 이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1초 만에 이 끔찍한 상황을 피했던 여성과 이 여성을 쫓아갔던 남성, 보신 분들이 모두 섬뜩하셨을 텐데요. 네. 이 남성이 지난 29일 체포가 됐죠. 네. 그런데 사실 위해를 가하지 않아서 이 남성은 주거 침입 혐의로만 체포가 됐습니다. 당신 그랬죠? 네. 하지만 5월 30일, 지난달 5월 30일에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31일 구속까지 됐습니다. 아하. 왜 그런가 하니 네. 주거 침입에 더해서 강간 미수 혐의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죠. 영장이 또 이제 발부됐다는 것은 재판부도 이 앞뒤 정황을 봤을 때 경찰이 보강한 내용,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영장, 그 사유가 소명이 됐다고 본 건데,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피의자, 지금 당시에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단 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상황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집에 침입하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범행 당시에 성범죄 의도 있으셨습니까? 왜 경찰에 자수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마지막 기억 언제십니까? 피해 여성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나요? 오윤성 교수님, 저 피의자는 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끼고 자기가 자수 형식으로 일단은 검거가 됐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이 처지가 저렇게까지 될 줄 몰랐을 텐데, 일단 경찰이 애초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가 강간 미수 혐의로 추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일단 이제 그 처음에는 알려지기로는 말이죠. 이 영상이 그 공개가 됐을 때 집 앞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경찰이 좀 더 이제 그 확인을 해보니까 훨씬 그것보다는 좀 더 심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얘기를 갖다 이번에 경찰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경찰에서 나온 건 아닌데 일각에서 나온 것이 2012년에 네.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을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벌금형을 받았다. 즉 다시 말해서 동종 전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와 연관해가지고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네. 사실관계를 그 바탕으로 해서 법리를 검토한 그 결과 네. 최초에는 이제 그 주거 침입 혐의로 이제 송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것은 이제 그 강간 미수 혐의가 훨씬 더 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성추행 전력, 물론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로 이 구속된 피의자가 과거에 성추행 전력이 있다, 전과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났고, 이를 토대로 오늘 아침에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경찰은 이런 대답을 해왔습니다. 강간 미수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일단 답을 다소 예민한 반응과 함께 저희 제작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경찰의 의견은 저희가 참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경찰이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는 CCTV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초단위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을 거예요. 뭔가 수상쩍고 이 의심되는 행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다수 최초 영장은 청구했지만 발부가 안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영장이 예상외로 발부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CCTV의 음성에 뭐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이 사람이 CCTV상의 화면도 그렇고 한 10분여 이상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여성한테 협박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협박을 했다면 그때부터 강간의 실행 착수도 가능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또 위협을 가했다는 게 이 법정에서 실질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 침입이 아닌 강간 미수가 되는 거고요. 네. 성폭력 특례법상의 강간 미수는 이 처벌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피해, 당시 저 집에 있던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이렇게 언급을 한 건 아닙니다. CCTV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경찰이 앞서 박준 변호사님 설명처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CCTV 영상을 토대로 분석했다는 거예요. 피의자가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봤던 한 1분 24초 분량의 그 CCTV는 잘 안 나오지만 나머지 CCTV를 다 봤더니 말로써 뭔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갈 것처럼 했던 행동도 취했다는 거예요. 경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일각에서는요. 지금 주거 침입 혐의 외에도 강간 미수 혐의가 추가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을 놓고 이거 너무 여론을 의식한 수사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저 남성이 문을 열려다 미수에 그쳤잖아요. 들어가서 어떤 행위라도 했었으면 분명할 텐데 그게 아니라 문만 열려고 했던 것만으로 저 남성이 들어가서 정말 강간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 집인 줄 알고 잘못 찾아 들어갔는지 모든 추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일단 첫 번째 동영상 제목이 강간범을 잡아주세요. 뭐 이것 때문에 너무 여론에 의식해서 이런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건 맞는데 네.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이 사건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룰 때 네. 제가 오히려 먼저 하지만 둘이 지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영상만으로 판단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네. 추후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게 저 영상만으로 강간 미수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단정 짓는 건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이후의 상황을 보면 네. 처음에는 경찰도 강간 미수로 혐의를 했던 게 아니에요. 주거 네. 침입 정도로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여성들이 이거 저거 누가 봐도 강간 미수인데 주거 침입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또 이런 반론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추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것도 밝혀졌고 네. 남성 조금 전에 인터뷰도 보셨습니다. 다른 질문에는 미안합니다 하다가 실제로 성폭행 하시려고 했습니까 해서는 묵묵부답이에요. 경찰도 아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어떤 의도로 침입을 했을까를 분명히 눈치챌 만한 증거들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 네. 또 앞서 아파트 영상만 봤을 때는 저처럼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쭉 뒤에서 따라오는 것부터 번호 누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 봤을 때는 네. 누가 봐도 어떤 범죄가 벌어질지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정확하게 아직 죄가 나온 게 아니니까 지금 네. 이 사람이 무죄다 유죄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법조인인 박주인 변호사가 예상 외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을 다시 말하면 기존과 다르게라는 거거든요. 저 오히려 기존에 조금 미비한 게 있었다면 이번엔 조금 저는 오히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피의자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뉴스파이터 제작진은 여기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로 자수를 했던 상황인가? 그래서 지난달 29일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경찰에게 들어봤던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추적해서 주거지 부근에서 근거했어요. 요즘 대부분 다 CCTV 추적해가지고 동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자기들이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적해서 근거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귀가하는 것까지 확인해서 계속 그 집 주변에 참복하고 있다가 근거했어요.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오윤성 교수님, 현장에 남긴 증거와 흔적들을 추적해서 잠복 끝에 건거했다는데 이게 그러면 자수라고
이 언론 보도 통해서 알려진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제가 저도 이제 그 수사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 사항을 한번 이제 보게 되면요. 네. 이 CCTV를 이 피해 여성이 확보를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2차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통상 이제 저런 그 도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을 하는 그런 수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관련되는 그 원룸 주택에 있는 쪽에서 잠복을 하고 있는데 몇 톤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 영상들이 전부 다 확산이 되면서 강간범을 잡아달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차 공격으로 그야말로 본인이 그대로 있으면 바로 근거를 당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직전에 112에 본인이 신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112 신고를 한 것은 그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 범인의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의 그 쪽으로 이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뭔가 이 자수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좀 더 그 감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추정입니다만 최명기 원장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일단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자수 의사를 밝혀서 경찰 뭔가 안심시켜서 오히려 그 사이에 멀리 도망가려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네, 그것도 이제 가능한 생각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본인이 자수를 한다고 하면은 경찰에서 수사망이 좁혀져 오는 거는 아무래도 강도가 낮아질 테고요. 그때 본인이 도피를 갖다 하면 된다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도피를 하지 않았으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실행은 안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이익을 생각했을 수는 있어요. 결국은 본인이 지금부터는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든가 술을 마셔서 그렇다든가 네.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범행이 고의적이 아니라는 걸 주장해야 되는데 네. 고의적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도피하려고 하다가 네. 본인이 잡히게 되면은 스스로도 모든 게 다 제대로 기억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범행의 동기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부인하는 자신의 진술이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수라는 형태를 갖다 택해야지 내가 앞으로 이러저러하게 내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내 의지가 아닌 술 때문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일단 영장 전담 판사는 경찰이 추가했던 혐의 이 강간 미수 혐의도 일단은 인정을 해서 영장은 발부했습니다만 아직 이 사건 사법부의 판단은 남아 있어요. 주거 침입죄와 그리고 강간 미수 이게 죄 형량이 상당한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주거 침입죄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 벌금형이 있고요. 대다수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이 되는데 아하. 강간 미수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 사건은 성폭력 특례법상의 주거 침입 강간 미수가 됩니다. 그러면 네.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간의 내용이 된다 그러면 아주 중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강간이 빠진다면 벌금,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사건 지금 자수도 지금 거론이 되고 또 심신미약도 거론이 되거든요. 근데 자수 그 부분은 이게 자수가 임의적 감경 사유예요. 정말 자수가 반영이 된다면 형을 까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수를 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또 심신미약은 성범죄에서 거의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주거 침입이냐 강간 미수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놀이 중에 말뚝박기 들어보셨거나 또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릴 때요. 그런데 이 추억을 곱씹어보려고 했던 말뚝박기가 정말 끔찍한 추억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말뚝박기. 저희 지역에서는 소타기, 말타기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표현해요? 좀 지역마다 좀 다른데 네네. 내용은 알 겁니다. 사람이 이제 서 있고 또 몇몇은 이제 사람의 가랑 이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엎드려 있고 네. 그 위에서 타는 뭐 그런 놀이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이런 실제로 놀이죠. 영화의 장면인데, 네, 그렇죠? 이 말뚝박기를 실제로 하다가 아이고, 네. 사고가 났습니다. 아하. 이 날짜는 상당히 꽤 오래된 일인데요. 네. 2014년 3월 29일, 그러니까 5년 전의 일입니다. 서울의 한 주점에서 네. 남성, 30대 남성인데 이 친구들하고 또 융업소 종업원들하고 같이 말뚝박기 놀이를 좀 하자. 아하. 그래서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가위바위보도 하고. 그 뭐 와중에 추기도 오르니까 야 우리 옛날 재밌죠, 추억을 한번 항상. 해보자 했나 봐요. 네. 잘 되고 있는데 참 잘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뭘까요? 조금 덩치가 뭐 저만큼 네. 좀 덩치가 큰 몸무게가 꽤 많이 나가는 사람이 말을 타버렸는 겁니다. 네. 자신보다 20kg 더 나가는 사람이 타면서 엉덩이 부분을 깔아 앉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치게 된 겁니다. 하하. 이 다치게 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네. 이 손해배상 청구 결과가 지금 난 것입니다. 네. 아니 어느 정도로 보통 이제 앞서 영화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게 편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타는 사람이 이렇게 벽에 기대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가위, 바위, 포 해서 이긴 사람은 다시 이제 타서 그 이렇게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 서 있는 술래가 지면 막 짜증 내잖아요. 야 가위바위 그렇게 못해? 하면서 다시 타는데 그런데요 이 마지막 타는 쪽에 공격하는 쪽에 탔던 사람이 그냥 탄 게 아니라 붕 의자 위에 올라가서 붕 팍 착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엎드려 있던 말 중에 한 사람이요 세상에 순식간에 그 대열이 무너지면서 말이 무너진 거예요. 다다다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세상에 이분이 무릎 관절이 꺾이고 세상에 정강이 뼈가 부러졌답니다. 최명기 원장님 대박.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얘기를 하다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보면 뭐 말뚝박기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술래잡기도 있고 뭐 다방구도 있고 치기장난도 있지만 네. 이 중에서 주점에서 할 수 있는 놀이는 말뚝박기밖에 없습니다. 공간상? 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하게 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어떤 여정업원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 그러면은 네. 아마 그 상황이 본인들은 약간 성적인 의미에서 또 재미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이제 주점에서 술 한 잔, 두 잔 기르다 보니까 야 친구들아 우리 옛날 추억도 한번 떠올릴게 우리 말뚝박기 해보자라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정도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말 밑에 있던 분이 다 이 큰 상처를 입었어요. 부상당했어요. 무릎 관절 꺾이고 정강이 부러지고 그런데 이게 정도가 심하잖아요. 결국 박지훈 변호사님 네. 소송까지 갔다면서요. 맞습니다. 고의 가실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됐는데요. 그럼 고의 가실이 있어야 되고 네. 그 고의 가실의 결과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고의 가실이 이런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이 꺾이고 부러진 게 이제 결과 발생인데 그러니까 통상 말뚝박기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책상에 걸상에 올라가서 떨어졌고 또 20km 정도 더 나가는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려면 충분히 이거는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 조심히 좀 할 수 있었는데 그 조심히 한도를 넘어섰다는 본 네. 겁니다. 그래서 고의 가실이 있고 아주 중대한 나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데 그 금액 자체가 위자료하고 치료비 합쳐서 9,5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세상에 추억 소환 비용치고는 상당한 비용입니다. 9,500만 원을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을 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이 재판부가 그래도 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점프해가지고 내려앉은 이분의 책임을 100% 다 인정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던 말 역할을 했던 그 친구에 대해서도 과실 40% 정도 있다고 인정했대.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왜 40%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던 저 사람이 뭐 지금 뭐 무릎 관절이 꺾이고 정강이 뼈가 부러졌다는데 심하게 다쳤어요. 실제로는 뭐 더 이제 나쁜 상황이 되면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것은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저 이제 그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약 40% 정도의 과실이 있다라고 네.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이 말뚝박기라고 하는 것이 이 어린 아이들 즉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이지 저렇게 막 80kg 나가고 하는 저는 어른들끼리
네. 저런 좁은 공간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아마 술을 먹고 취기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놀이에 가담을 했던 그 A 씨의 잘못도 일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40%의 과실을 인정을 한 것이죠. 아하. 이거는 그러면 사실은 글쎄요. 장희영 교수님, 만약에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친구지간에 우리 친구지간에 장난하다 다친 건데 일각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야, 그걸 가지고 다쳤는데 이게 그냥 서로 동의하에 이 말뚝밖에 추억의 게임을 소환한 건데 이걸 가지고 친구지간에 소송까지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재판은? 소송까지 갈 만한 어른들이 아닐까요? 지금 성인이잖아요. 네.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성인들이 했으면 성인답게 좀 사고를 했더라면 네. 성인들끼리 올라타는 것도 몸무게도 몸무게지만 저렇게 네. 의자를 딛고 붕 떠서 콱 착지를 해버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아하. 성인이면 다 배웠을 성인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다? 아하. 무게가 훨씬 더 가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아마 네. 피해자인 A 씨도 저렇게 붕 뛰어서 내려올 줄 몰랐다라고 아마 소송을 제기한 모양인데 일단 본인이 동의한 게임이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이게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술집에서 술집 여종업원들이 같이 그러니까 그냥 어른 남성들끼리 야 우리 추억의 게임 소환하자 한 게 아니라 술집 여성들을 사파에 조심스럽게 나옵니다만 술집 여성을 일단 벽에 세우고 거기에 남성들이 쭉 저렇게 머리를 박고 말 역할을 하고 또 더 위에 술집 여성도 뛰어오르게 하고 같이 게임을 하자라고 한 거거든요. 저거는 아이들의 게임이 약간 성인 버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문제는 거기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게임이 아니라 붕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마 저걸 무너뜨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이들처럼. 하지만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은 저 게임에 소송이 가고 뭐 이 과정에 집안 식구들이 다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저 피해자 아내도 참 저 소송을 남편 편을 들어줘야 될지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남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한 걸 너무 좀 추한 네. 게임이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친구지간의 옛 추억을 곱씹어 보려다가 또 친구지간에 금 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말 사이에요. 제주도에서 끔찍한 강력 사건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시간별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우선 피의자가 5월 18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피의자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입니다. 여성 네. 피의자고요. 남편과 전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여성으로 통일해 보죠. 여성입니까? 네. 네. 여성이 30대 여성입니까? 네, 30대 여성이고요. 네. 자, 제주도로 들어와서 이후 일주일이 지난 25일 이 피해자와 함께 한 펜션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2박 3일 동안 머무릅니다. 그리고 27일 이 숙소를 빠져나가게 되는데 네. 분명 들어올 때는 2명이었는데 나갈 때는 혼자였습니다. 네. 네, 묵직한 가방을 들고요. 네. 이 함께한 남성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 여성만 27일 낮 12시 정도에 네. 펜션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네. 이 여성 빠져나갈 때 들고 간 가방 속에는 네. 짐이 아닌 다른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주 동부경찰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요. 네. 이 피의자를 지난 1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저 CCTV는 이제 펜션에 들어가는 차량의 모습 그리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일단 펜션에 있는 CCTV에 포착된 모습인데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달 25일입니다. 한 30대 여성이 한 남성과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 조금 전에 그 모습이 포착이 돼요. 들어갈 땐 2명인데 나올 때는 1명인 거예요. 그런데 1명인 이 여성, 여성만 나옵니다. 남성은 모습에 온데간데 없고 여성의 모습을 보니 묵직한 가방 2개가 같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만 그 가방에는 뭐가 들었는지 알 길은 없어요. 왜? CCTV가 무슨 투시경은 아니니까요.
묵직한 가방 2개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은 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찰은 지난 1일 날 이 여성을 자신의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합니다. 충북 청주에서요. 그렇다면 당시 펜션에 들어갔던 남성은 전 남편이란 걸 이제 이 경찰이 체포한 혐의로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긴급 체포된 이 여성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지금 미궁, 미스터리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답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윤성 교수님, 이 경찰은 지금 이 여성에 대해서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러면 전 남편의 시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보셨던 것과 같이 긴급 체포 당할 때 그 살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하. 안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본인이 살해한 것은 맞다라고 하는 혐의는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시신 유기 장소라든가 왜 그러면 살해를 했는가라고 하는 이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현재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네. 예, 이미 신병이 확보가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오래 끌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예측을 합니다만 네. 예, 일단 이제 아까 그 CCTV를 보셨습니다만 네. 그 CCTV에 의하면 강 씨를 살해하고 펜션을 갔다가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네. 그거는 이제 CCTV에서 증거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 경찰이 구체적인 왜 진술을 완전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증을 지금 현재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살해 현장 주변을 지금 이제 수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이제 시신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경찰은 혹시 저 차 안에다가 이제 그 가방을 넣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예, 혹시 이 시신 유기 장소가 제주가 아닌 네. 또 제3의 지역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펜션을 들어간 시점은 지난달 25일. 전 부인, 그러니까 저 피의자의 차로 펜션엔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27일. 이틀 뒤에 나와요.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숙소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묵직한 가방 2개만 있을 뿐 전 남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인 피의자의 행적을 보면요. 뭔가 미심쩍은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난달 18일 날 배편으로 본인의 차를 가지고 배편으로 제주도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이 전 남편을 만나서 펜션에 들어간 건 지난달 25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행적이 대체 뭐였을까? 여기에도 경찰이 반드시 풀어내야 할 이 퍼즐입니다. 퍼즐 조각이에요. 일단 하나씩 짚어볼게요. 혹시 장 교수님, 경찰 얘기로는 펜션을 나올 때 CCTV에 포착됐던 저 피의자, 즉 전 부인의 모습에 묵직한 가방 2개만 있다 보였다 하는데 저 가방에 뭐가 들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의 시신이 들었다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일단은 같이 들어갔다가 한 사람만 나왔고 남성은 사라졌고 네. 사라진 그 집에는 혈흔이 너무나 많은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벽에 천장에 다 혈흔이 튈 정도의 어마어마한 혈흔이 있었다라고 하니 네. 아마 지금 경찰에서는 뭐 시신 훼손 가능성까지 볼 정도의 많은 혈흔이었다면 상식적으로 여성이 나올 때 들고 나왔던 가방 안에는 시신이 있었을 가능성을 높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가방에 추적을 해야겠죠. 이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 여성이 네. 이걸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를 다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네.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이런 범행이 이뤄졌다라면 혹시 공범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사실은 경찰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네. 부분도 조사가 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경찰도 면밀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오전 청주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의자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한편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가 손에 입은 자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현장 펜션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 혈흔이 발견이 되었고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이 피해자의 유전자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피의자는 1차 진술을 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및 시신 유기 장소 등 보강 조사를 시작한 후에 구속영장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구속영장은 신청을 이제 했습니다. 어제 신청이 됐어요. 이제 저 브리핑은 신청 전에 했던 브리핑이기 때문에 신청할 계획이다 했던 거고요. 그런데 오늘 신청했습니다. 오늘 신청했고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답니다. 자, 어제 신청했고 오늘 영장 심사예요. 자,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지금 저 상황을 보면요, 그 펜션에 다량의 혈흔이 곳곳에서 발견됐고 전 남편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도 밝혀냈는데, 그렇다면 시신을 처리하는 작업, 그 과정에서 과연 그 과정이 누구의 조력자 없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네, 이제 사실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 펜션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을 시켜보면 현재까지는 이 여성이 그 자기 전 남편에 대해서 살해와 그리고 이제 시신 훼손을 본인 스스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유기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조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마지막 행적을 추적을 하는 그 과정에서 펜션에 있는 거실 벽, 욕실 바닥, 그리고 부엌에서 혈흔이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유전자 일치된다라고 국과수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주에 있는 이 범인의 주거지, 그리고 이제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결과,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흉기 같은 것들이 또는 혈흔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압송되는 그 과정에서 손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었던 것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것은 이제 이 고 씨가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손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혼을 하고 자신이 재혼을 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그 복수심이나 억하심정 때문에 그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문은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증거들이 명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이어 밝혀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왜냐하면 공범 가능성을 경찰이 열어두고 있는 이유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배편을 이용해서 제주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배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알지만 동승자가 있는지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펜션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도 글쎄요, 사회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 여성 혼자 전 남편을 상대로 범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쉽지 않죠. 몸이 상당히 호리호리하고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몸이 조금 더 있다고 봤을 때 여성 혼자서 이 살해하기는 쉽지 않고, 또 훼손도 혼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은 공범의 가능성을 충분히 두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 들어올 때 누구랑 같이 왔느냐, 펜션에 누가 지금 같이 있었던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확인 중인데, 그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어떤 최소한의 어떤 조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추정이고 뭔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 펜션, 앞서 펜션에는 전 부인의, 즉 피의자의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휴대전화 내역 등을 면밀하게,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 범행이 이루어졌던 펜션에 누군가 미리 먼저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란 생각도 뉴스파이터는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혼한 이 두 사람, 그런데 왜 제주도까지 가서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 얘기를 유가족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해해놓고 이 사망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핸드폰에다가 자기가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살해해놓고 사망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그걸 자기가 핸드폰을 눌러서 그 사망자가 보낸 것 같이 그렇게 알리바이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블랙박스를 봤어요.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계속 아유 우리 아들 보고 오러 간 다음에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게 되게 길어요. 여러 컷에 걸쳐 우리 아들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내가 왜 왔을까 이 멍울까지 이런 발언도 있고요. 실종 접수를 하고 제가 파악하게 된 계기는 어떠한 그쪽에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형을 성폭행범으로 만들고 성폭행범 덮치려고 했다가 본인을 덮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중간에 그렇게 도망가서 잠적한 걸로 증언을 했고요. 해서 그 누명을 벗기려고 3일 밤낮을 뛰어다녔고요. 지금도 형 시신을 찾을 때까지는 전 울지도 않을 거고요. 최대한의 형벌을 내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들으신 것처럼 유족들은 지금 분노를 꾹꾹 누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족들의 얘기를 토대로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김기혁 아나운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당시 그러면 전 남편은 전 부인을 제주에서 만나 그 펜션으로 가려던 이유가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이 말인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이 여성과 이 피의자와 전 남편 관계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함께 이제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친정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피의자의 친정이. 네. 그래서 이 친정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이 남성, 이 피해자는 제주도로 건너갔던 거죠. 예. 이 아내와 이 전 남편의 관계를 좀 들여다보면요. 네. 피해자와 피의자는 2017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피의자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예, 친정집인 제주도에서 키우고 있었고요. 이게 피해자가 그러니까 2년 만에 왜냐면 그 전에는 이 아내가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다가 2년 만에 아들을 보기 위해서 네. 내려갔다고 해요. 예.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 피의자, 이 여성은 재혼을 한 후였습니다. 네. 그래서 청주에서 재혼한 남성과 살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렇다면 네. 보세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피의자는 지금 피해자 숨진 전 남편과 2017년 이혼 후에 두 사람 슬하에 있었던 아이는 친정 제주 부모님한테 맡기고 자기는 재혼을 해서 청주에서 지금의 남편과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뭔가 약속을 정했겠죠. 그러면 아들을 보고 싶어 하니까 이 피해자가 아들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좋다. 내 친정에 있는 제주도로 가서 만나자. 언제 와라. 라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고 펜션에 지금 있으니까 가자라고 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전 남편은요. 앞서 유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명기 원장님 우리 아들 만나러 가는 길에서 너무 좋아했다고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아빠가 전 남편이 전 처가 재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고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쩌면 지난 2년 동안 절대로 아이를 갖다 보여주지 않고 그랬던 이유는 본인이 재혼을 했고 또박또박 양육비가 보내줬던 이유는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해서 이분은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만약에 이분이 본인이
다른 사람이랑 재혼을 했고 그 양육비는 이 본인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은 아마 이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아내는 본인이 아이를 갖다 보려고 했을 때, 자, 우리 엄마가 아이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가서 보세요 하게 되면 자신의 보는 거짓이 들통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자기가 남편을 갖다 봐야만 됐었던 걸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 사정은 일단 본인이 재혼을 한 사실을 갖다 남편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는 본인이 이 사정에 대해서 이제 아이를 딱 보게 됐을 때 본인의 입장에서는 전 남편이 이제 아이를 보고 나서 아이한테 이것저것 묻고 아이가 만약에 아빠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 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나랑 살지 않아. 네. 나는 아빠랑 살고 싶어. 그랬으면은 네. 아이를 갖다 아빠한테 뺏길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일단은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전 부인, 그러니까 피의자가 이 전 남편의 시신을 유기한 그 장소, 그러니까 유기한 장소를 확보해내는 게 지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오윤성 교수님, 저희가 날짜를 잘 짚어드릴게요. 이 사건 지난달 25일 펜션 들어갔고 27일 나오는데 이 피의자 다음날 지난달 28일 다시 배편으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빠져나옵니다. 제주도를. 이후에 자신의 거처 청주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체포된 게 지난 1일이에요. 그렇다면 한 나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제주가 아닌 앞서 우리 오윤성 교수님 추정처럼 다른 곳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그 계획적인 그런 범죄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이 고씨 같은 경우가 자기 전 남편에게 2년 만에 애를 보여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상당히 좀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얘기도 없이 제주의 한 펜션을 예약을 해놓고요. 네. 근데 이 펜션을 보니까 이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펜션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실제로 보면은 그 덤이라 그래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그 모형으로 되어 있는 폐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CCTV만 보게 된다면 안에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잘 이렇게 관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선정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범행 직전에 이 남편하고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전 남편 같은 경우가 이 모닝차를 타고 와가지고 제주의 한 그 마트에서 만나가지고 네. 지금 저 CCTV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가 무태에서 몰고 왔던 그 그랜저 차에 태워가지고 네. 그 차로 이제 이동을 하게 저 되는 거죠. 차량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 후 사흘째인 그 지난 27일에 홀로 여행용 가방을 자신의 그 차량에다가 싣고 다음 날인 28일 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도 쪽으로 이제 빠져나오는데 네. 그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검은색 가방을 사전에 준비를 갖다가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네. 좀 철저히 계획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아까 이제 이 남성 혼자를 이 여성이 제압을 해가지고 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들이 나왔는데 네. 시신을 만약에 찾아가지고 확인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혹시 그 이전에 수면유도제라든가 이런 것을 먹여서 살해를 했을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계획은 본인이 아직 범행 동기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계획적인 어떤 그 수순을 밟아놓고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씩 이제 범행을 진행해 나간 네.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양한 가능성을 다 경찰이 열어놨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이지만 그 펜션에 누군가 미리 들어가 있을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찰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파이터 계속해서 이 사건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요즘 극장가에서 어벤져스 인기가 좀 시들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주변에 역시 어벤져스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게 어벤져스, 또 이웃을 구하는 어벤져스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아하, 네. 자,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적한 시간에 보령의 한 횟집의 수족관 영상인데요. 예, 자세히 보시면 불길이 올라오고 있죠. 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이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보고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네. 마트에서 불이 켜지고 한 남성이 들고 나오는데요. 이 양동이를 들고 나와서 불길로
네, 던집니다, 물을. 아유. 하지만 이걸로는 역부족이죠. 네. 다시 돌아가나 싶더니, 네. 생각해보니까 수족관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하. 이 수족관에 있는 물로 불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도 끄고요, 저쪽에서도 끄고요. 네. 불길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남성. 네. 마지막까지 잔불이 아이고. 다 꺼질 때까지 끝까지 네. 불을 진압합니다. 네, 천만다행이네요. 저 물은 뭐 비 올 때 받아놓은 거예요? 수족관입니다. 수족관이에요? 횟집인데요. 횟집. 예, 저 안에 아하. 물고기들이 있고요. 네. 예, 그 물을 네. 바로 떠서 왜냐하면 저 마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이 기지를 발휘한 거죠. 이제야 저기 오셨네요. 물론 이제 소방대원분들도 긴급하게 출동하셨겠지만 그 전에 네. 먼저 저분이 신속하게 대응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요, 인근에 있는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이래요. 이재윤 선생님입니다. 그분 얘기, 이재윤 선생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침에 교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발견을 해서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집을 문을 두들긴 거예요. 119 오기 전에 가만히니까 불이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물을 꺼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가게에서 이제 수돗물로 푸느라고 이제 물을 갖고 다녔는데 그 옆에 수족관에 물 있는 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하도 당황을 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 수족관에 이제 바닷물 있는 거 갖고서는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서는 그걸로 껐지요. 진압을 했지요. 제일 먼저 잘하신 분은요, 최명규 원장님 앞서 지나다닐 때 아마 어르신 같은데 일단은 빨리 아마 평소에 안면이 있고 친하신 그 마트의 주인 이재윤 씨한테 화재 사실을 알렸던 게 일단은 큰 시초가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윤 씨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했고요. 네. 그러나 아마 제일 처음에는 저 수족관에 불이 있으니까 불 근처에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외부의 물을 일단 사용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도 수족관 하게 되면 전기가 흐르니까요. 네. 왠지 거기 물에 손을 넣기가 조금 두려워지는 것도 그럴 수 있네요. 있습니다. 맞아요. 감전도 되고요. 또 저게 네. 수족관 주인, 저분이랑 수족관을 갖고 있는 횟집 주인이랑 친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네. 결국 불은 꺼야 되지만 저 물고기는 전부 죽었잖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가급적 아마 바로 앞에 있는 횟집 주인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하고 불을 끄려고 외부의 불을 사용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래도 저 불이 났으면 더 큰일이고 어차피 물고기는 전부 죽었을 테니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아주 커다란 일을 갖다 해주신 거지요. 네. 그런데 이재윤 씨의 행동이 더 대단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족관이니까 산소를 틀어줘야 되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는 고기들이 안 죽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바로 이제 산소통도 있고 가스통도 있고 그랬어요. 큰일 났죠. 그 지금 이 유리가 이중유리인데 이 유리가 깨져가면서 연기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3층 건물인데 연기가 꽉 찼댔어요. 초기 진압이 안 됐으면 좀 어려울 뻔했죠. 그때는 불 끊을 생각뿐이 안 하고 우선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고 그냥 막 갖다 불 끊으라고 정신없었지 뭐. 그 양반도 놀랬죠. 그러니까 해가지고 나중에 다 마무리하고 뭐 고맙다고 인사하고 박준 변호사님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자, 박준 변호사님 가겠다고 예고편 제가 드렸죠. 자, 박준 변호사님. 이 지금 옆에 산소통도 있었어요. 폭발 위험성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가스통하고 산소통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도 만약에 본인이 가가지고 그걸 터져버리면 본인이 인명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3층이고 만약에 그게 안으로 들어가서 터진다면 건물 전체에 큰 피해가 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본인이 직접 끼어든 겁니다. 상당히 그 위험성을 알면서 들어가고 네. 구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요. 가장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들들의 칭찬에 이 이재윤 씨가 그냥 어깨 뿜뿜 됐대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그 횟집 주인분은 한번 회 한 접시 그냥 고맙다고 한번 쏘세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